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김정현 작가님의 아버지입니다. 2014년 황금물고기에서 개정판으로 낸 이 책은 300만 독자를 울린 그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작가의 말로 시작하고 본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개정판 작가의 말. 사랑의 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좋아한다는 것이 외려 퉁명스러워 보이기 일쑤였다.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들이었다. 언제나 자신보다는 가족이 먼저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남들만 못하게 여겨졌다. 그 미안하고 주눅든 마음에 스스로에게 내는 화가 곁에 있는 이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매운 바람이 몰아치자 상처 깊은 울타리는 새삼 허술함을 드러냈다. 그래도 믿고 기대야 할 것은 그 울타리였다. 아빠, 힘내세요.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어찌 그리도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맺히던지. 1996년 이 책이 출간되고 1년 반 남짓 뒤 우리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매운 바람을 맞았었다. 그리고 다시 16년 바람은 지나가도 다시 불어오고 아빠 힘내세요 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족에게 힘이 되는 아버지, 아버지의 힘이 되는 가족들이 꾸준히 읽어준 덕분에 책을 다시 만들게 되었다. 감춰둔 사랑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4년 6월 김정현. 자네 집사람은? 메마르고 탁하게 갈라지는 그의 목소리가 곤혹스러운 듯 들렸다. 흘끗 고개를 돌린 정수의 시야에 남 박사의 어두운 표정이 그대로 비춰졌다. 한정수의 처에 대한 남신우 박사의 표현은 거의 재수씨나 그녀의 이름인 영신씨였다. 그런데 어둡고 굳은 표정의 그가 자네 집사람이라는 그들 사이에서는 다소 생경한 호칭을 사용한 것이었다. 정작 그것에 정수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특별히 둔감하다거나 메말라스가 아니었다. 지금 그는 몹시 지쳐있기 때문이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임시국회란 것이 언제나 부담거리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히 더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구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문화체육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는 정수에게는 많은 부수 일거리들을 가져다 준 것이다. 정수는 꼬박 10여일을 자정 깨야 퇴근하는 공경을 치러야 했다.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 위경련 같은 복부 통증, 대개 동년배들이 겪는 정상이었기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우연히 토요일 오후의 한가한 시간에 소주잔이나 기울일 요량으로 친구인 남 박사를 찾아갔다가 정말 별 생각 없이 의사 친구의 관건에 밀려 검사를 받았고 그러고도 두어 번 더 병원에 불려가 꽤 사람을 괴롭히는 다른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벌써 20여일 전이었다. 그런데 그 자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못했다기보다 정수 자신이 무심히 넘겨버리고 있었다. 오늘도 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처럼의 이른 퇴근길에 술잔이나 기울일까 하는 생각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 봐야 별 할 일도 없이 무료할 것 같았고, 지친 심신으로 인해 그대로 숙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지나치게 피로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오랜 경험으로 깨우치고 있던 터였다. 한잔 할까? 남 박사가 여전히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지. 대답을 하면서도 정수는 저 친구 목소리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했다. 50대의 나이임에도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면 하루 대값의 줄담배를 마다 않는 그였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기까지 한 적은 아직 없었다. 이제 자네도 늙어가는군. 한숨 같은 정수의 중얼거림에 남 박사는 무슨 소리냐는 눈빛을 했다. 몇 갑이나 피웠기에 목소리가 그래. 전에는 갈라지기까지는 않더니만. 자네 걱정이나 해. 퉁명스러운 대꾸와 함께 남 박사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에게서 거의 본 적 없는 환한 인상이었다. 왜 그래? 머쓱해진 정수가 어색하게 물었다. 뭐가 왜 그래야? 자네 집사람은 집에 있어? 억지로 누구뜨리려는 그의 인상이 더 이상했다. 그럼 집에 있지. 가출이라도 했을까봐? 정수도 자신의 농담이 공허롭다고 느꼈다. 이럴 땐 같이 좀 다니지. 남 박사가 다시 화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왜? 검사 결과 때문이야? 정수는 비로소 검사 결과를 떠올렸다. 남 박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주섬주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왜? 죽을 병이야? 나가자. 지나가는 말처럼 불쑥 내뱉은 정수의 말에 남 박사는 옷걸이의 양복을 걷어들고 문을 향해 성큼 앞장서는 걸로 대꾸를 대신했다. 술 마시자는 걸 보니 죽을 병은 아닌 모양이구만. 어색함을 털어내기 위한 정수의 객적은 소리가 더욱 설렁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남 박사의 침묵 탓이었다.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던 남 박사가 이제는 숫제 두어 걸음 앞서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정수는 그의 걸음이 휘청인다고 생각했다. 흔들리는 그의 등을 쫓으며 정수는 왠지 가슴 한끝으로 꽉 막혀오는 답답함을 느꼈다. 점점 그 답답함이 귓전을 어지럽히는 혼란으로 변하더니 마침내는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닐 거야. 불쑥 정수의 입에서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어떤 불안이 괜한 착각이라고 부정하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그의 고개가 다시 강하게 도리질쳤다. 남박, 같이 가. 평소대로 남박사의 줄임말인 남박이란 호칭을 부르며 바피 쫓아갔지만 남박사는 계속 앞만 본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여전히 화가 난 듯한 그의 표정에 정수는 슬그머니 실소를 흘렸다. 그리고 심각하지 않으리라 피로와 잦은 음주로 위나 간이 조금 상한 것 정도일 것이라고 여겼다. 자신이 의사라 해도 그랬을 것 같았다. 아끼는 친구가 소홀함으로 병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정수는 남 박사가 미운 기분에 혹은 이걸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한 잔쯤 나누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술을 잘 감당하는 편이 아니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취했고 가끔은 실수도 하는 편이었다. 만만한 친구들이나 마음 편한 상대와의 술자리에서는 술상을 뒤엎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어렵고 편치 못한 술자리의 뒤끝은 집에 가 아내를 상대로 푼 적도 많았다. 그래도 그는 술을 즐겼다. 그렇다고 그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그의 텅 빈 기분을 달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걷자 저쯤 앞에 시민공원이 보였다. 남 박사는 쫓기는 사람처럼 빠른 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도 그런저런 술집들이 많았지만 그는 한눈 팔지 않은 채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문득 걸음을 멈춘 남 박사가 가쁜 숨을 뱉어내고는 길 옆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정수는 당그리 경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뭐야, 젊은 가부라도 발견한 거야? 이번에도 객적은 소리를 내뱉으며 비닐 포장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던 정수는 다시 한번 머쓱함을 맛봐야 했다. 정면으로 맞부닥친 포장마차의 주인은 뜻밖에도 험상궂은 얼굴의 50대 사내였다. 소주하고 안주 주세요. 한참 만에 듣는 남 박사의 목소리였다. 안주는 뭐로 하실 거유?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뭐유? 아예 저거하고 이거 주세요. 그들의 퉁명스러운 대화가 싸움 직전의 거친 호흡 같아 정수가 얼른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정수도 자신이 무엇을 시켰는지 알지 못했다. 유리문 아래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뻘겋고 허연 빛깔들을 향해 무작정 손짓을 했던 것이다. 그래도 주인은 무엇으로 알아들었는지 유리문을 열어 젖혀 놓고 빨간 색깔의 안주거리들을 주섬주섬 집어내고 있었다. 확실히 남 박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냥 무작정 달린 것이었다. 답답한 가슴을 털어내기 위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달렸던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달린 것이었다. 뒤를 쫓는 정수를 생각해 속도를 늦추었을 뿐 그것이 뜀박질이었음은 분명했다. 무엇에 그토록 화가 나고 답답했을까? 정수도 이제는 멋쩍은 표정을 거두었다. 소주병이 앞에 놓이자 남 박사는 퍼붓듯 소주잔을 비워내기 시작했다. 미처 따라주고 건네받을 틈도 없이 입에 털어넣었다. 정수는 멍하니 그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어느 틈엔 소주 한 병이 다 비워졌다. 한 병 더 주세요. 안주를 굽다 힐끔 돌아본 주인이 어이없는 눈빛으로 다시 소주 한 병을 가져왔다. 왜 그래? 정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도 남 박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다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거의 매일 조금씩이라도 즐기는 유형인 자신과는 달리 가끔 한 번씩 끝장을 내고 마는 폭주형의 남 박사였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정말 끝장을 내고 말자는 발악 같아 보였다. 정수는 슬그머니 그의 신상이 염려스러웠다. 왜 병원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정수가 스스로 채운 술잔을 들며 물었다. 너나 잘해. 벌써 불그스레한 얼굴로 남 박사가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순간 정수의 술잔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래, 이 친구가 자네 집사람은 하고 물었었어. 정수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 박사는 누구보다 그들 부부 사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항상 상대의 아내를 재수씨라 부르며 서로가 형이기를 고집했다. 또 술에 취할 때면 그것도 대부분 술자리의 끝마무리를 위한 치중막차로 집을 방문할 때면 의례 그런 식으로 불렀다. 그런데 오늘 그가 사용한 호칭은 재수씨가 아닌
자네 집사람이었다. 정수는 그것을 소홀히 들어넘겼던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나빠? 죽는 병이야? 이번에는 정수의 목소리가 탁하게 갈라졌다. 뭐야? 대답 대신 남 박사는 긴 한숨을 내뿜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뭐냐니까? 정수는 높아지고 짜증스러운 자신의 음성에 스스로 놀라 움찔했다. 여전히 대꾸 없는 남 박사를 향해 이번에는 정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괜찮아. 뭐든 상관없어. 남 박사에게는 그 어조가 처연한 애원으로 들렸다. 한참 만에 긴 한숨을 토해낸 그가 마침내 입술을 뗐다. CA? 그게 뭐야? 캔서. 미안해. 뭐? 캔서? 남 박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캔서라니 무슨... 캔서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기에 다른 의미의 캔서이기를 바라고 하는 물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냉정했다. 훌쩍 술잔을 털어넣은 남 박사는 마치 중학생이 영어 단어 스펠링 외우듯 또박또박 그 단어를 되뇌기 시작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암이야. 정수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 암이었다.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그 외에 다른 의미는 떠오르지 않았다. 젠장. 정수는 한참 동안의 멍한 진동이 끝난 뒤 술을 입안으로 부었지만 아무런 감촉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을 차려 내려뜨린 그의 시야에는 가늘게 떨리는 술잔과 탁자 위를 적시고 있는 술자국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야? 정수의 질문은 분명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절제수술 많이들 한다면서? 정수는 위암으로 결론 내려놓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통증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쓰였다. 더구나 이겨내지도 못하는 술에 쌓이는 스트레스, 어릴 적부터 불규칙했던 식사, 쓰린 속, 흡연 등 근래에 주위에서도 여러 번 보았고 많이 뒀던 그런 병이라 생각했다. 남 박사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것도 힘들어? 채, 그럼 밥통 몽땅 드러내고 링거로만 버텨야겠구만. 억지스러운 그의 여유가 더욱 애처로웠다. 그렇게는 얼마나 사는 거야? 한 50년? 공허한 웃음을 내뱉는 그의 얼굴이 너무도 차분했다. 아무런 흔들림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 박사에게는 그것이 더욱 가슴을 찢는 고문이었다. 위는 전이 된 거야.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정수가 말을 그쳤다. 췌장암이야. 정수는 그런 것도 있었냐는 표정이었다. 간 위만큼이나 중요해. 그게 잘못되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췌액이 분배되지 않아서 위도 제 기능을 못해. 벌써 위는 물론이고 십이장과 간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야. 별게 다 붙어서 속을 썩이는구먼. 그의 말을 자르고 한동안 소주병을 내려다보던 정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소주는 마셔도 되는 거야? 남 박사는 정수의 빈잔에 술을 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나마 다행이군. 영신은 오늘도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서 정수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를 영신은 소파 앞에 서서 물끄러미 지켜봤다. 그녀는 피식 쓴웃음을 지으며 주방을 향해 몸을 돌렸다. 글을 읽을 때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바라본 남편의 눈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술에 취한 듯 그의 벌건 두 눈이 돋보기 속에서는 마치 부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렌즈의 굴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은요? 응, 했어. 또 회식 있었어요? 아니, 남박이랑. 물 드려요? 됐어. 그럼 주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다. 심지어 술과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반복되는 각자의 말 한마디까지도. 아이들은 물잔을 든 채 안방으로 향하던 아내가 힐끔 그를 돌아봤다. 그녀에게는 그 질문이 낯설었던 모양이다. 웬일이세요? 아이들을 다 찾고. 정수는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봤다. 딸 지원이 대학에 들어가고 아들 희원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자신은 늘상 이 집안에서 외톨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내의 그와 같은 반응은 오히려 그의 무관심을 탓하는 듯 들렸던 것이다. 지원이는 자고 희원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내는 대답답게 등을 돌렸다. 정수도 아내와 어깨를 스치며 안방과 마주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이내 아내의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허물어지듯 방바닥 위에 몸을 눕혔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온갖 피곤이 몰려와 이대로 잠에 빠져들고 싶었다. 그런데 머릿속은 점점 맑아지고 가슴은 자꾸만 쿵쿵거렸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맑기만 한 머릿속에 커다란 동공이 점점 두려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리웠다. 이럴 때 아내라도 옆에 있다면 조금은 나을 것도 같은데. 정수가 아내 영신을 만난 것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28살 때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정고시라는 것도 고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명에 불과했다. 결국은 남들보다 몇 관문쯤 앞서 나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특별한 인생의 약속이거나 세상살이의 새로운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때는 마치 인생의 모든 승부가 끝난 것 같은 막연한 성취감에 젖어 있었다. 이름없는 지방대학 늦가기 1년생의 인간 승리라는 매스컴의 일과성 조명에 취해 잠시 뜬구름 위를 걷기도 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조명은 인생의 항로를 오래도록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라 오히려 화살의 표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다. 어떤 경주에서건 동일한 라인에서 출발한 이상 동료나 친구란 있을 수 없었다. 최소한 사적인 처지에서만이라도 부르짖는 우리는 한편이라는 의식도 말짱 거짓이었다. 공과 사의 완전한 구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은 모든 것이 얽히듯 그들은 제각각 경쟁자일 뿐이었다. 고지를 가까이 두고 출발한 앞선 자들일수록 그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그런 이들이 얽히는 울타리란 뻔한 것이었다. 동문, 동향, 혈연,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어지는 인맥들. 매스컴의 조명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 정수는 결국 어느 울타리에도 얽혀들지 못했다. 늦가기 대학생이 돼야 했던 가난은 더 볼 것도 없는 집안이라는 사실을 드러냈고, 이름 없는 지방대학은 딱히 다른 덕 볼 것도 없다는 확연의 표시였다. 그렇다고 정수 자신이 야심에 날뛰고 그것을 위해 연을 쫓아다닐 정도로 그런 성격은 못 되었다. 그는 이내 외로움에 젖어들었지만 그런 것들에 노하거나 불만을 갖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순리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아내 영신을 만났다. 정수는 무척 행복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교육자 집안의 딸로 영신은 누구보다 맑고 아름다웠다. 일면 나약해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정수와 달리 그녀는 건강했고 성격 또한 밝았다.
정수는 그녀가 받고 자란 가정과 사회의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만큼 그녀는 여러 면에서 정수를 놀라고 기쁘게 했다. 정겨운 아내의 웃음,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 고운 색깔의 이부자리, 예쁜 꽃무늬 커튼이 쳐진 유리창, 누군가가 아침이면 깨워준다는 사실, 언제든 옆에서 팔짱을 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사무실 책상, 또 등이 높은 의자, 창가 쪽의 자리, 출근 때면 자신에게는 특별히 더 고개를 숙이는 수위의 깍듯한 인사. 스스로 유치의 낯을 붉힐 때도 있었지만 그런 작은 것들에 그는 행복해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권태기가 아니었다. 아내는 동기들에 뒤처지고 한직에 맴도는 남편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피로에 지치고 술에 취한 그와의 잠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아침 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에 따로 자리를 펴고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그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아내는 손발도 닦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풍기는 단감 냄새를 같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가 술에 취한 날이면 언제나 아내는 이부자리를 달리했다.